자, 나이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그 닌텐도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라는 책입니다. 표지에는 슈퍼마리오 1 그림이 있고요. 작가 뭐 제프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제 뭐 외국인이네요. 뭐 어찌되었건. 자, 닌텐도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독특하죠. 이제 보통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콘솔 게임이라 하면 이제 게임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을 이제 우리는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콘솔 게임의 가장 이제 콘솔 게임 하면 이제 가장 콘솔 게임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닌텐도였었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다양하게 엑스박스라든가 이제 다양한 어떤 어떤 좀 이제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한때는 이제 콘솔 게임 하면 무조건 닌텐도였었죠. 이제 닌텐도와 싸우는 회사가 이제 세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가드라이브라고 하는 어떤 뭐 게임기를 발매를 하긴 했었으나, 어쨌든 이제 닌텐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어떤 콘솔 게임의 이제 대표 회사였는데요. 또 콘솔 게임 하면 역시 이제 슈퍼마리오였었고, 슈퍼마리오는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 봤던 게 이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88년에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게임을 친구 아버지가 이제 일본 갔다가 닌텐도를 사고서 친구 집에 가서 했었다가, 그전에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MSX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믹스라고 하는 대우 제믹스, 그 게임이 이제 가장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 게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닌텐도라는 게임에 이제 슈퍼마리오를 처음 보고 이제 굉장히 신세계에 눈을 뜨는 듯한 깜짝 놀랐죠. 이런 게임이 있구나 하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닌텐도 관련 책을 읽어본 거는 이제 그냥 뭐 게임 이야기를 쭉 해보자 한 것은 아니고, 닌텐도 관련 책은 제가 이제 한 두 번째로 읽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닌텐도 관련 책을 한번 읽어봤었고, 이번에 읽어봤던 책은 이제 닌텐도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한 권 정도 더 이제 닌텐도 관련 책을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또 읽어볼 건데, 제가 닌텐도 관련 책들을 이제 사서 읽어보는 이유는 닌텐도라는 회사가 상당히 이제 그 기업을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닌텐도라는 회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보고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닌텐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를 갖고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닌텐도라는 회사가 이제 슈퍼마리오로 처음에 이제 콘솔 게임의 어떠한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미야모토 시게루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 기발한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동킹콩이라는 이제 게임도 만들었었고, 그걸로 이제 점점 이제 이 죽었던 게임 시장, 아타리 쇼크라고 해서 미국의 북미권에 이제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게임을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게임 시장이 죽었었다가,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닌텐도라는 회사가 가정용 비디오 게임 시장을 이제 살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입지 전적의 게임을 통해서 게임 시장의 어떠한 게임 시장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낸 아타리 쇼크로 완전히 죽었던 게임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낸, 그것도 물론 대단한 이야기거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닌텐도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잠깐만요. 이거 좀 치워야 돼. 자꾸 신경이 써요. 자, 책상은 잘 정리하는 게 좋죠. 자, 이제 이 닌텐도가 이제 라이벌 회사인 세가에서 이제 소닉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게임 시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 게임을 내놓으면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었고, 본인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향후 세가는 이제 그렇게 콘솔 게임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게 이제 그 시장을 떠났고요.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따로 이제 메워서 경쟁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거의 이 두 회사가 이제 그 게임의 어떤 콘솔 게임의 어떤 그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콘솔 게임 시장을 장악할 때 사실 닌텐도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었거든요. 코너에 몰려서 이제 정말 닌텐도 옛날에 이제 슈퍼 마리오랑 젤다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게임 캐릭터와 그 게임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인공호흡기 꽂고 숨 쉬는 듯한, 그리고 이제 게임 시장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로 이제 거의 이제 넘어갔었다가 나중에 닌텐도가 이제 닌텐도 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닌텐도의 위상을 살려내고, 지금은 이제 닌텐도가 다시 이제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에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다시 이제 콘솔 업계에 다시금 이제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죠. 특히 닌텐도 위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었죠.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성과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이제 멋지고 좋은 회사일 수는 있겠으나, 역시 게임에 있어서는 닌텐도라는 회사에 상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닌텐도는 그 어떠한 그 처음에 이제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출시했을 때에도 상당히 이제 기존의 게임 문법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하나도 매력 없어 보이는 아저씨가 이제 그 공주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닌텐도 게임의 특징은 그렇게 폭력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팬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내는 그러한 형태들. 그러니까 소니나 플레이스테이션은 지금 기술력으로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지만, 닌텐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어떤 뭐 소니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에 비할 만한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콘솔 시장에서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이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그것으로서 어떤 아타리 쇼크 이후로 죽었던 콘솔 게임 시장을 살려내면서 닌텐도의 기업이 그 게임 기업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동시에 그리고 이후에 닌텐도가 코너에 몰렸었다가 위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막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는 오히려 상당히 이제 서로 경쟁 관계의 느낌이 있지만, 닌텐도 게임은 그들 게임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특징들, 그리고 다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을 팬층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닌텐도는 약간 이제 그들하고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닌텐도 특유의 어떤 특징과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소니나 플레이스테이션만큼 최고의 기술력이 아니라고 해도 콘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게임 회사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떠한 콘솔 비디오 게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닌텐도 특유의 어떠한 매력 있는 어떠한 이 기업 어떠한 생존 어떠한 역사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닌텐도 관련 어떠한 책들을 많이 봤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그 슈퍼마리오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야모토 시게루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게임을 하게끔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도전을 했던 어떤 이와타 사토루라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많은 어떠한 그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도전을 해내고 그것을 관철시킴으로써 어떠한 기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닌텐도의 어떠한 기업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 어떠한 기발한 괴짜들의 어떠한 천재적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회사가 이 어떠한 그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닌텐도라는 회사는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조직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러한 어떤 회사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을 잠깐 보자면, 이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이제 기업도, 닌텐도도 처음부터 큰 기업은 아니었고 처음에 약체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약체였을 때 상당히 이제 코너에 몰리기도 하였으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시련을 극복해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떠한 그 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닌텐도에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겠지만 또 여기에 어떠한 소송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책 전체에서 다양하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게임 관련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물론 게임과 관련했지만 어떠한 소송으로서 한번 닌텐도가 곤욕을 치렀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닌텐도가 잘 대처를 하는 모습들이 꽤나 이제 주목할 만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동킹콩 주니어는 이제 게임 이름이죠. 동킹콩 주니어는 누구도 후속작으로 기대하지 않은 작품이었지만 동킹콩도 스페이스 슈팅 게임의 홍수 속에서 히트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막 그 우주 비행선이 나타나서 막 미사일 쏘고 하는 게임이 주류를 이루던 때에 동킹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여기도 이제 마리오 캐릭터가 나오죠. 마리오 캐릭터가 어떤 킹콩이 이제 뭐 드럼통 같은 거 던지는 거 피하면서 여자를 구출해내는 이러한 게임이 상당히 이제 히트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이제 그 어떠한 히트작이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닌텐도가 애초부터 태생부터 상당히 혁신적인 게임을 만들어내고 혁신적 도전을 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기발하고요. 일단 닌텐도 하면 기발하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닌텐도는 사실상 어떤 것에든 마리오와 동킹콩 얼굴만 붙이면 돈을 찍었기 때문에 내부 비판을 뚫고 1982년에 동킹콩 주니어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킹콩이 이미 이제 동킹콩 주니어가 나올 때는 마리오나 동킹콩이 확실하게 이제 닌텐도의 어떤 캐시카우로서 그 상당히 이제 그 대표적인 마스코트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게임은 히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킹콩과는 충분히 다른 게임이어서 가로 열고 리메이크나 개선이 아닌 정복해야 할 1년의 새로운 레벨 가로 닫고 원작의 인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닌텐도와 마리오는 이 교훈을 충분히 깨우쳐야 했다. 프랜차이즈 캐릭터는 시장을 포화시키지 않고도 서로 다른 다양한 유형의 게임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단 게임이 모두 서로 적절할 정도로 차별화돼야 한다. 차후에 아미맨과 스타워즈는 이 교훈을 무시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여전히 유력한 콜레코 비전을 준비하고 있던 콜레코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MCA 유니버설과 접촉했다. 이제 그 콜레코라든가 이런 건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게임의 시대 가로 열고 파스칼 북스 2002 가로 닫고 에서 스티븐 켄트가 서술한 바와 같이 유니버설의 젊은 부호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짧은 방문을 포함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투자 설득은 밀회라기보다는 암살에 가까웠다. 일단 두 회사의 대표가 같은 방에서 만나자 유니버설 대표는 투자 핑계를 집어치우고 동킹콩과 함께 콜레코 비전을 출시한다면 콜레코를 고소하겠다고 가로 열고 파멸시키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가로 닫고 협박했다. 유니버설이 보기에 동킹콩은 자사의 킹콩 캐릭터를 표절한 것이었다. 그 다음 텔렉스 가로 열고 이메일 이전에 사용됐다. 가로 닫고 텔렉스가 콜레코의 라인으로 전송됐다.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동킹콩 자산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마케팅을 중지할 것, 그리고 그 원숭이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반환할 것. 유니버설은 동일한 텔렉스를 닌텐도 아메리카에도 보냈다. 콜레코 비전을 방해받지 않고 출시하는 일이 절박했던 콜레코는 순수익의 3%를 유니버설에 넘겨주기로 신속히 합의했다. 이 수익 배분은 거의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서 닌텐도가 불법 제품을 라이선스 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도 콜레코가 이를 닌텐도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수수께끼다. 텔렉스에 대한 닌텐도의 초기 반응은 콜레코와 비슷했다. 문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닌텐도에는 충분한 돈이 준비되어 있었다. 500만 달러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었다.
게임 업계에서 성공하면 소송을 당하는 건 불문율이었다. 아타리나 마그나북스로부터가 아니라면 유니버설이었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보자. 700만 달러면 어떤가? 그 당시 닌텐도 아메리카 변호사였던 하워드 링컨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알스톤과 론 주디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링컨은 이전 해에 동킹콩 상표권 보호를 마무리해서 라이선스 요금으로 짭짤하게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로 수백만 달러였다. 닌텐도는 원한다면 쌓을 만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6명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게다가 링컨은 약간의 조사를 통해 닌텐도가 유니버설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동키콩과 킹콩은 전혀 다른 동물이었다. 아라카와는 붕괴한 나머지 야마우치가 희망한 대로 입막음용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 링컨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아라카와를 확신시켰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유니버설의 세력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3자 대면이 이뤄졌다. 아라카와와 링컨은 닌텐도를 대표해서 참석했고 유니버설과 콜레코 가로 열고 아직도 항복했음을 닌텐도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로 닫고의 대리인도 참석했다. 닌텐도는 난해한 법률 용어를 생략하고 유니버설의 허풍이 심하다고 말했다. 시장에는 라이선스 없는 킹콩 제품이 널렸는데 유니버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건 닌텐도의 돈에 대한 문제였다. 콜레코는 온순하게도 유니버설에게 항복하라고 닌텐도를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닌텐도는 양보하지 않았다. 유니버설은 킹콩에 대한 1년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문서 증빙 자료를 보내겠다고 닌텐도에게 약속했다. 물론 이건 법률 전쟁에서 가장 손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동킹콩이 킹콩을 베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비디오 게임이 얼마나 영화 침해에 근접했는지에 대해 판사나 배심원에게 판단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년의 권리 문서는 우편으로 레드몬드에 도착하지 않았다. 닌텐도가 다시 요청하자 유니버설은 그 대신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는 유니버설의 법률적 입지가 취약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불신이 팽배한 벼랑끝 전략의 와중에 닌텐도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니버설과 특별 회동을 추진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미팅은 닌텐도가 유니버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 등 뭔가 의논한 일이 있을 때만 열리는 법이다. 거들먹거리던 닌텐도가 시인하고 로열티를 제공하겠다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유니버설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링컨과 아라카와는 기존에 언급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닌텐도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스 큐브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자면 동킹콩처럼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었다. 링컨은 그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했다. 유니버설은 영화 제작사였고 그들의 움직임도 영화사다웠다. 거대하고 허풍이 심하며 상당히 재미있었지만 해골섬의 안개처럼 덧없었다. 반면 닌텐도는 게임 회사였다. 닌텐도의 변호사는 보드판에서 말을 까딱하지도 하지 않고 중요한 전술적 승리를 기록했다. 이 정도로는 소송이 싱거웠는지 타이거 일렉트로닉스라는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다. 타이거는 유니버설로부터 킹콩을 휴대용 게임기용으로 독점 라이선스했다. 유니버설은 만일 타이거가 독점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동키콩이 킹콩과 동일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오직 타이거만이 동킹콩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타이거의 킹콩은 동킹콩을 노골적으로 베낀 게임이었다. 유니버설은 타이거의 게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타이거는 통 대신 폭탄을 넣고 구부러진 발판 대신 평평한 발판을 넣어서 디자인을 바꿨다. 게임 디자인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소방대원의 모자를 씌웠다. 유니버설은 닌텐도뿐만 아니라 동킹콩 라이선스를 받은 6회사까지 공식적으로 고소함으로써 공세를 계속했다. 유니버설은 동킹콩 보드게임을 출시한 밀턴 브래들리와 동킹콩 시리얼을 출시한 랜스턴 퓨리나 두 회사를 빼고는 로열티를 받았다. 콜레코에서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유니버설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소송건으로 이미 꾸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 법을 걸고 넘어지는 데서 오는 이득이었다. 작은 회사들이 너무나 빨리 항복을 했기 때문에 법의 탈을 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였다. 닌텐도는 법정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워드 링컨은 닌텐도를 변호하기 위해 존 컵이라는 유능한 공판 변호사를 끌어들였다.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대 닌텐도 주식회사 건은 7일이 소요됐다. 커비가 들은 유니버설 법률팀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두 작품은 유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콩이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등장하므로 자신에게 돈을 내라는 결론이었다. 자신의 차례에서 커비는 게임과 영화의 차이점을 낱낱이 강조했다. 커비는 게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를 설명하는 미야모토 시게루의 진술서를 읽었다. 그 다음 커비는 결정적 카드를 던졌다. 1975년 유니버설은 킹콩의 원 제작사인 RKO를 고소했었다. 소송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주장에서 유니버설은 킹콩이 공공 소유임을 입증했는데 영화가 1933년에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킹콩을 가져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니버설은 킹콩의 소유주에게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킹콩은 허클베리 핀처럼 소유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다음 커비는 사건의 즉결 종료를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버설이 자기들이 킹콩을 쓸 때에는 이거는 공공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닌텐도한테는 그 어떠한 저작권에 합당한 돈을 달라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 자기들의 과거 주장하고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니버설이 이제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당시에 유니버설의 태도는 오만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수백만 달러를 받았으며 허위로 드러난 공공기록을 근거로 6건의 소송을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유니버설이 뻔뻔했던 만큼 철두철미하게 유니버설에 차례차례 타격을 가했다. 우선 유니버설은 킹콩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동킹콩은 킹콩의 복사판이 아니었다. 세 번째로 설사 복사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패러디라는 것이었다. 스위트 판사의 준엄한 판결은 계속 이어졌다. 유니버설이 취소 요구서로 타격을 입힌 어떤 회사라도 유니버설을 고소해서 로열티 외에 추가로 손해를 환불받을 권리를 가지게 됐다. 단 밝혀진 한 가지 분명한 저작권 위반건이 있었다. 스위트 판사는 타이거의 킹콩 게임이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긴 했지만 분명히 동킹콩의 표절작이라고 판단했다. 유니버설은 타이거의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 요금을 닌텐도에 지불해야 했다. 만일 영화사의 로고에, 그러니까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인 격이죠. 자, 만일 영화사의 로고에 사용한 대가로 지구의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명령하기라도 했다면 유니버설의 손실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렇죠. 유니버설의 로고에 이제 지구라고 하는 행성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지구라는 행성 이미지를 로열티를 지급하라 해버린다면 유니버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연 실색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니버설이 킹콩에 대한 어떠한 그 저작권을 닌텐도에 걸고 넘어섰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유니버설은 닌텐도를 맞고소했으며 후속 분쟁의 결말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됐다. 결국 유니버설은 닌텐도가 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유니버설이 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금액은 유니버설이 동킹콩과 킹콩이 같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 절차를 남용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과 제기된 다른 소송건들이 포함된 액수는 아니다. 콜레코는 자신의 돈을 환불받았지만 이 회사가 보여준 사업성의 나약함은 소문이 났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떠한 경제라고 하는 어떠한 정글의 어떠한 이 차가운 어떠한 생태계의 차가움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게 이제 나약한 소문이 났고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사업하는데 힘들어지죠. 콜레코와 아타리는 모두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었다. 콜레코는 자신의 아담 컴퓨터의 번들 게임으로 동킹콩을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서 제공하려고 했다. 동킹콩이 플레이되는 아담은 시카고 트레이드 쇼에서 첫 선을 보였다. 콜레코는 직후에 아타리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닌텐도는 아타리 800 컴퓨터용으로 플로피 디스크 판권을 아타리에게 라이선스했다. 콜레코는 콘솔과 테이블탑 판권의 일부로서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했다. 야마우치가 개입해서 라이선스 받지 않은 게임을 취소시키라고 콜레코를 협박했다.
즉 콜레코 회사가 이제 나약하다는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다른 협박이 들어오는 거죠. 야마우치는 과거에 콜레코가 유니버설에게 무릎 꿇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콜레코와 치킨 게임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 콜레코는 또다시 굴복했다. 한 번 꼬리 내린 개는 또 꼬리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공격을 가한 거죠. 참고로 아타리 컴퓨터의 플로피 디스크 버전인 아타리 800은 출시되지 않았다. 출시되지 않을 거를 가지고 출시될 거라고 한 다음에 콜레코를 굴복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닌텐도의 승리는 유례없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게임 회사들은 대기업에 의해 사업에서 퇴출되거나 잡아먹혔다. 그러나 닌텐도는 막강한 약탈자인 마수를 제압했다. 멋진 결전을 겪으면서 자신이 어른이 됐다는 점을 깨달은 소년처럼 닌텐도는 단 2년 만에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하워드 링컨은 닌텐도 변호사에서 수석 부사장과 법률자문위원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공판 변호사인 존 커비는 보트를 선물받았다. 물론 $30,000짜리 요트에는 동킹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또한 커비는 요트에 동킹콩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시걸이 그랬던 것처럼 커비도 닌텐도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부여받았다. 1992년부터 닌텐도는 작고 귀여운 분홍색 보풀실 공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 시리즈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커비가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아마 닌텐도 게임 중에 뭐 별의 커비인가? 그거 아마 있을걸요. 라는 회사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강력한 회사와 어떤 법률 다툼을 극복해냄으로써 결국 이제 한층 더 이렇게 본인들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사회생활 우리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싸움에서 살아남을 때만이 나의 사업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찌되었건 그 일련의 어떤 소송 과정을 극복한 닌텐도가 또 이제 이 닌텐도였기에 어떤 이제 계속 이제 닌텐도의 성공 신화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닌텐도는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매력있는 어떤 그런 기업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한테는 한때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월급을 10배를 더 주고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는데도 미야모토 시게루는 닌텐도에 남았었죠. 그리고 미야모토 시게루한테 너는 왜 회사 안 만드냐 하니까 미야모토 시게루가 나는 돈 문제로 안 만들어. 돈 문제로 하면 뭐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많아서 그 돈이 아니라 뭐다? 내가 닌텐도에 있으면은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훨씬 더 마음껏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닌텐도에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미야모토 시게루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죠. 또 제가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코이 군페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고요. 또 아까 얘기한 이와타 사토루라던가 그런 어떤 천재적인 그러면서도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자기 삶에서의 또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는 과정이었겠죠. 어쨌든 자기의 삶과 회사의 성공을 일치화시킴으로써 함께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닌텐도는 앞으로도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